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남주입니다. 이렇게 중국학 연구와 한중 교류를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사무총장 방인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주제가 조금 거창합니다. 이게 사상 논쟁과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 상당히 거창한 주제인데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최근에 그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외면적인 어떤 성장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그 중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와 관련된 논의도 그 외면적인 그 변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조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이렇게 특수한 어떤 경향이라든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큰 흐름에서의 어떤 지금 추세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쟁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이제 이 사상의 경향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나누었을 때 조금 제가 자의적인 분류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 연구를 봤더니 중국에서 분류하시는 분들도 뭐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다 자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주 이게 그 합의된 분류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왜 합의된 분류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런 분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어떤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사람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많이 얘기하게 되는 신좌파라고 하는 어떤 일군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자신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표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이 상당히 굳어진 용어가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상당히 거북한 게 그분들한테 느껴지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또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거북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분류들을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약간의 어떤 문제 제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토론 시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왜 지금 사상 논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앞으로 한 10년의 중국의 변화를 볼 때 특별히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작년에 출범을 하고 앞으로 뭐 특별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없으면 한 10년 정도의 중국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볼 때 굉장히 이 이념, 이 사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적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또 공교롭게도 제가 결과를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그저께 개막을 해갖고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거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럼 제가 앞으로의 10년 동안 그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 문제가 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8월달에 중국 공산당이죠. 이제 그냥 일반 중앙이라고 해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정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데올로기 사업은 당의 극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강조가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의 기존의 이념이나 사상 논쟁에 대한 태도에서 조금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여기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이제 부쟁론이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쟁론이라는 것은 사실 그 논쟁하지 말자, 우리 이제 한국으로 그냥 번역하면 논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덩 샤오핑이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화 개혁이라든지 대외 개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실험들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중국 공산당이 그 이전에 신봉했던 어떤 전통적 사회주의론에 따르면 뭐 조금 온건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로부터 일탈 그런 방향으로부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반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험을 할 때 그런 논쟁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사회주의를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회주의를 계속 강조한 원칙 방향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그런 실험 자체가 상당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덩 샤오핑이 그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은 그런 자본주의적인 것이냐 사회주의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논쟁하지 말고 먼저 한번 해보자. 우리 중국식 표현을 하면 슈이시죠.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방식으로 그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었고 이 부쟁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덩 샤오핑이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이 소위 이제 이 경제 개혁과 관련돼서 자본주의적인 것이냐, 사회주의적인 것이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또 한 번 심해졌던 때가 1989년도 천안문 사태 이후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덩 샤오핑이 92년도에 1월달, 2월달에 이제 남순 강화라고 해서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일련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 내용에서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던 겁니다. 부쟁론은 나의 발명이다. 이것은 시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논쟁이 시작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논쟁하지 말고 대담하게 시도하고 돌파하라. 이런 것들은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념 논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들이 증가되는 것을 피하고 어떤 국가의 힘을 경제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념 문제를 대부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념이 극도로 중요하다 또는 이제 극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경향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들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약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또 하나의 어떤 최근에 몇 가지 그 변화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데올로기 중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념 정당이기 때문에 이건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조하게 될 경우에 도대체 지금 중국 공산당이 견제하고자 하는 그 이데올로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 큰 위협이냐 쉽게 얘기하면 좌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 크냐 우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 크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덩 샤오핑이 그 남순강을 했을 때 또 유명한 이야기가 구절이 또 있죠. 중국은 우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지만 주요하게는 좌를 방지해야 된다.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항상 좌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이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건설을 가로막거나 굉장히 그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 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전과 관련돼 이데올로기 선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우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굉장히 그 변화를 뒷받침하는 외부에 알려진 문건이 이게 이제 올해 4월달에 현재 이데올로기 영역 상황에 대한 통보.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이 이제 당내 회람한 문건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 이데올로기 중국 공산당이 경제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경향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중요한 논쟁점이 또 되니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헌정 민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서구식 헌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도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헌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정 민주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구식 헌정, 서구식 다당제를 포함한 어떠한 정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편 가치, 이게 이제 인권,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라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견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강조하는 이런 가치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 사회에 대한 선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할 때 뒤에 어떤 표현이 같이 붙냐면은 이런 것들이 당의 통치를 위험하게 한다, 또는 당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이념 이런 것들을 흔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문건에서. 그리고 이제 서방 언론관, 이건 뭐 언론의 독립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선전, 경제정책,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위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제 선전 이런 것들은 이제 위협으로 했고, 이 6가지는 대체로 자유적인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좌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냐 보면, 이게 그 개혁 개방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정한다, 이 마지막 7번째. 이것은 물론 이 개혁 개방에 대한 비판, 이것은 좌에서도 오고 우에서도 오지만 이 표현 자체는 상당한 정도는 좌에서부터 오는, 이런 좌쪽에서 개혁 개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개혁 개방이 사회주의적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최근에 증가해 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좌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7가지 전체를 보게 되면 대체로 자유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8월달 이후에 이 헌정 민주에 대해서 인민일보 국제판에서 일련의 헌정 민주론을 비판하는 이런 일련의 글들이 몇 차례 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덩샤오핑이 그 좌로부터의 오는 위협을 주요하게 봤던 것과는 조금 인식이 다른 것, 또는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위험한 경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쟁론의 원칙으로부터 좀 벗어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체제에서 이런 좌경화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또는 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한다, 우회전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적 쪽에서는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뒤에 그 좌에 대한 많은 비판들은 아주 장기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세적 대응의 성격이 좀 강하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2012년도에 3월달에 보시라이 총칭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상당히 좌파에 대한 통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진핑 체제가 그럼 더 개혁적인 방향, 정치 쪽에서,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굉장히 컸고, 일부 개혁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 3월달에 그 보시라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 한번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지금 상당히 그걸 계기로 해서 좌쪽에서 나오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취하는 기본 원칙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어쨌든 좌와 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우 쪽에서의 어떤 위협이 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의 균형점을 찾는 측면이 더 강하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앞으로의 방침이 될 것이다 장기간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 논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이 중요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개혁 개방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주도성이 계속 저는 약화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주된 비판은 주로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많이 이제 일어났죠. 정치 개혁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좌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앞에 예를 들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난처한 비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로의 비판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인 경로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쉽게 비판하면 되는데 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면서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아직도 뭡니까? 그 사회적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상당히 중국 공산당한테는 어려운 논쟁이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세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에는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이 사회주의 역사나 이전에 과거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이 붉은 깃발을 앞세워서 붉은 깃발을 무너뜨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좌로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 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21세기 들어와서 증가했다는 거죠. 물론 우에서의 비판도 조금 더 확실히 더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지식인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출현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일정하게 사회적 역량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때 중국 내에서 종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선전되고 관심을 끌고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견제하는 노선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주도성이 이제 약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이데올로기적 주도성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 이거 자체는 개혁 개방 이후에 조금씩은 꾸준히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면 그 약화를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중국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도 성장을 쭉 유지해 왔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호소력이나 매력이 좀 약화돼도 경제적 퍼포먼스로 경제적 실적으로서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근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그러한 식의 대응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하실 때도 뭐 이야기가 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고도 성장 지금까지와 같은 지난 10년 또는 20년의 고도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가 되겠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도 성장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크죠. 지금 뭐 거품 경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스스로도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낮춰서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고 양적인 성장은 좀 낮추는 이런 목표를 이제 걸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예상하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뭐 8% 이하에서 성장률들을 지금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에 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경제적 실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약화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인 호소력 이것이 약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이 시진핑 체제에서 좀 더 필요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뭐 최근에 부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적에 의존한 정당성이 아니라 이 정치적 정당성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한 대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가 뭐 얼마나 성공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문제의 성격들이 좀 달라졌고 시진핑 체제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 이 사상이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사상,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한 비판적 사상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도로 조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제는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개혁 개방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럼 개혁 개방의 컨센서스다 했을 때는 뭐가 개혁 개방의 컨센서스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듯이 당과 국가 사업의 중점을 경제 건설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어디에서 이동을 했느냐? 그럼 이제 과거의 문혁 시기, 문화대혁명 시기에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것에서 경제 사업으로 경제 건설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상당히 뭐 중요한 원칙이고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중심, 그죠? 예. 그 하나의 중심이라는 건 경제 건설이라는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두 개의 기본적인 방향. 여기 중국에서는 중국의 두 개의 기본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 개방 하나는 개혁 개방이고 하나는 네 개의 기본 원칙이죠. 네 개의 기본 스거지엔츠죠. 예. 네 개의 기본 견지해야 될 원칙. 그래서 뭐가 네 개의 원칙이냐? 그러면 사회주의 도로를 계속 가야 된다. 인민민주 전쟁을 계속 가야 된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네 개의 견지, 네 개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정식화, 이건 그 이전에 쭉 나왔던 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으로 이렇게 정식화된 것이 이제 1987년도에 13대 정치 보고에서 나왔고요. 이 뒤에 이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는 여러 가지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교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7년도에 이것과 함께 만들어진 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 이것은 이런 변화들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조정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소유제 플러스 계획 경제라는 거였죠. 근데 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유제를 다원화시키게 됐죠. 사형 기업도 등장을 하게 되고 외자 기업도 등장하게 되고 또 더 당시에 더 논쟁의 초점이 됐던 것은 계획 경제에서 이제 시장화 개혁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시장화 개입을 어떻게 사회주의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론적으로 답을 제시한 것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죠. 이게 중국은 공업화된 국가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대로 공업화되고 현대화된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낙후된 농업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초급 단계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생산력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 또는 현대적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끌고 들어왔고 1992년도에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드디어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민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주의 민주에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결국 중국 공산당 영도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 사회주의 민주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노선 자체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제개혁, 시장경제로 가고 대개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주의적 경제냐, 사회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좌로부터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사회주의 민족,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유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유주의 쪽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또는 이런 쪽에서 비판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아직도 개혁개방 노선이라고 할 때는 저는 이 노선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양쪽에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18차 전국 대표대회죠.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정치보고에 담았죠. 하나는 폐쇄되고 경직된 구식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폐쇄되고 경직된 그 구식의 길이라는 것은 그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이 건설했 사회주의의 방식 이걸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치를 바꾸는 사특한 길을 가지도 않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용도나 사회적 방향을 버리고 서구식 어떠한 제도나 가치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양쪽을 견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개혁개방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상당히 많은 도전들, 과거보다 더 많은 도전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유일하게 이제 너무 그 텍스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장, 딱 두 페이지 이런 그 그래프를 여기 중간에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왜 약화되느냐의 어떤 사회적인 원인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지니계수라고 하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 제가 한 연구자가 한 이게 이제 지니계수에 대한 통계는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어떤 방식을 했느냐에서 조금 다른 결과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추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추세들이 크게 틀리지 않은 걸로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1981년도에 이제 개혁 개방했을 때 직후에 지니 계수는 약 0.2728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로 갈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80년대 중반까지는 이 지니 계수가 약 떨어지고 다시 89년 이후로부터 빠르게 지니 계수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9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혁 개방의 효과가 일부 사람한테는 좋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중국의 불평등 지수가 심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뭐 많은 그 평가들이 아시아에서는 뭐 거의 최상급 한두 나라 빼놓고는 이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고 남미의 가장 높은 나라들보다는 좀 낮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공동 부유를 목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결과로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증가되는 어떤 결과를 내놓았으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뭐 비슷한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뭐 많은 문제가 되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이해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된다. 그 중에 이제 중국을 볼 때 꼭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중국은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인구가 많다는 거는 같은 문제라도 문제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또 이것도 많이 바뀐 생각이 하지만 중국을 굉장히 폐쇄된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굉장히 다원화된 문화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하는 나라다. 왜냐하면 국경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나라들의 문화적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이쪽에 유교 서부터 저쪽에 가면은 이슬람, 그리고 뭐 남쪽에 가면 불교,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세계에 열려 있는 어떤 나라이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중국은 아직 농민 국가다. 그죠? 뭐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공업적으로 보면 이게 GDP에서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뭐 한 10% 초반대로 떨어졌으니까 뭐 상당히 공업화가 진행된 나라죠. 근데 인구 구성으로 보면 여전히 뭐 농민으로 포함할 수 있는 인구가 쉽게 얘기하면 5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농민 인구죠. 그래서 이 도농의 격차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개혁 개방이 시작됐을 때는 이게 이제 도농 격차가 줄어들다가 2000년 9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이렇게 증가해서 뭐 아무튼 3배 이상의 도시민과 농민의 이런 소득을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최근에 많이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게 중국에서 여러 가지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것 관련되는 어떠한 시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뭐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제 중국에서는 군체성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법적인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의 집단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93년도에서 93년도 약 8천 건에서 2005년도 6년도 되면 거의 9만 건 가까운 수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얼마 발생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중국 분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통계를 이 계열 이 매년 통계가 2006년도까지 이제 발표된 거로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에서 굉장히 이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통계를 발표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뭐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그냥 얘기할 때는 뭐 한 9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양상들이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고 갈등들이 증가하고 있고 개혁 개방에 대한 지지하는 동력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이렇게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또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사회는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쉽게 많이 받아요. 한국 분들한테는.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쉬운 답을 이제 일단 전체적 인상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은 전체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잘 발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국 굉장히 어렵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거시적으로는 안정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다.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농촌이나 바닥에 가서 보면 야, 이 사회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지만 이 중앙 차원에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렇게 대답을 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어떤 퀘스천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조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적인 국지적인 부분과 전국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호작용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정치적 변화를 또 불러오기도 하고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데 크다고 해서 꼭 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전술이 있다, 어떤 방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이제 이데올로기적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2003년도 이후에 조화사회론, 중국에서 이제 허쉐쇼회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빈부격차 켜져? 우리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정책적인 어떤 실행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시기에 농업세 폐지 같은 거는 내가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오자가 났는데 이제 돌발적 사건. 굉장히 이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원하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발생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은 지역에서 그냥 해결되는 걸 원하는데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국에서도 어떤 시골 농촌에서 발생한 사건도 굉장히 빠르게 막 알려집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중앙 지도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하면서 역시 어떤 인민들의 관심에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어떤 이러한
그 통치 정당성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사회 체제와 관련된 것인데 횡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국지적 사건들을 전국적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 그 반대 역량의 그런 그 조직화 정도가 조직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리에서 굉장히 중국에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연결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공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조직적인 어떤 특별한 자원이 없이도 이런 그 국지적인 사건들이나 국적인 부분들이 전국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사회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국에서 개혁 개방 컨센서스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단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조금 제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이념적인 측면, 이념 논쟁적 측면에서 이 컨센서스 약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주로 지식인,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이나 이런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논쟁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0년대 자유주의 대 신좌파 이런 논쟁이 상당히 유명했죠. 사실 이 일군의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는 계몽 또는 신계몽 이런 기치 아래서 대체로 공감대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신계몽, 계몽이란 가치는 뭐였느냐? 그건 뭐였냐면은 중국이 왜 그 당시에는 아직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지식인들은 또 많은 부분에는 거기 직접 참여했던 문화대혁명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그 당시에 이 근대적인 정신, 예를 들어 5.4 운동 때 얘기했던 민주, 과학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탓이다. 다시 그것을 그러한 과제들을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이제 많이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989년서부터 92년 사이에 이 한편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 변화가 일어났지만 92년도에는 또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채택하면서 굉장히 시장화 개혁은 또 가속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도대체 그 중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 중국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주요한 장애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편에서는 이 89년도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영도 체제, 과도한 권력 집중 이것이 계속 그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더 중요한 과제로 내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지식인들이 등장을 했죠. 그것은 시장화 개혁에 따른 부작용, 특히 중국이 시장화 개혁을 통해서 이 신자유주의, 전 지구적 어떤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 나쁜 면들이 중국에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이제 또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후자의 견해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흐름들이 있지만 그것에 비춰서 친화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신좌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고 앞에 전자의 이런 흐름에 있었던 지식인들 중에 또 일부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주의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의 논쟁들을 자유주의 대 신자유주의, 신좌파 논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뭐 당시 이제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그 흐름이 뭐였냐면 그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내에서도 상당히 서구에서 자유주의 굉장히 폭이 넓은데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죠? 예.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이런 하이에크 같은 사람의 어떤 저작물들이 굉장히 중국에 이제 많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적 성격들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모호하게 모여 있었던 식인 내에서. 그리고 뭐 신자파들의 문제들도 이제 여전히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21세기 들어와서 아까 그 전자의 변화와 함께 논쟁이 점점 더 저는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시기에 소위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 중국에서도 좀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아주 일반화된 표현은 아닙니다. 개혁 성찰 논쟁, 판스 가이거 뭐 정론이라고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논쟁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얘기했지만 개혁 개방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에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변화와의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당시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등장했던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어떤 대응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발전관이라든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웨이본이라고 하는 어떤 발전 노선을 가야 된다라든지 뭐 또는 여기에 했던 조화사회론, 허시샤회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개혁 개방이 초래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어떤 그 자세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이런 이 전반적인 정책 분위기 하에서 일부의 어떤 지식인들이 이 개혁 개방에서 가져왔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 개방 노선에 초래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 논쟁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여기서 날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뭐 쟁점은 뭐냐? 랑시엠핑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국가가 어렵게 쌓은 국유 자산이 유실되고 있다.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 되겠고요. 이 양판이나 또는 또 다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개혁이 경제 개혁의 방향이 신자유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는 그 지나친 효율 우선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요 양판이라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또 권력의 자본화, 권력과 자본의 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뭐 북경대 사회학자인 슬리핑 같은 사람은 이미 개혁개방 컨센서스가 파열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쓴 적이 있고, 너무 그 급진적인 개혁 조치들은 이제 중단하고 사회 공평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혁을 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에서는 또 반대 이것에 대한 비판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오히려 이렇게 개혁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은 상당 부분은 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된 문제다. 그러니까 개혁을 더 심화하자. 시장화 개혁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부의 기능,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2005년도 겨울서부터 2006년도 봄 사이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건 뭐냐면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문제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식인 내에서 제기가 됐다. 하나의 경향으로 딱 묻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개방의 컨센서스가 약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은 이게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 노선이니까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치 정당성이 또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진타오 같은 지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개혁을 계속 심화할 것이고 개방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 논쟁이 초래하는 과도한 어떤 그 정치 혼란의 정치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이런 대응들을 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인민일보의 당시에 썼던 기사들도 뭐 그것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다만
그러면은 실제로 20년 동안 지난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일어난 변화는 이런 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개혁 개방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개혁을 심화하는 사람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더 심화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본 대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어느 쪽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조금 더 일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부작용 문제, 개혁 개방이 초래한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 중시, 특히 이제 농민 문제, 농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일환으로 농업세를 폐지했다. 또는 지역 간 불균형을 좀 조정하는 이런 정책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개혁 개방의 기본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느냐 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기에 조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실제로 정부 예산상에서 얼마나 재분배가 있었느냐 이런 공평이나 이런 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걸 한번 조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정부 재정 분배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급진적인 재분배는 없었다. 그러니까 정책이 변하고 있다, 방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개혁파가 원하는 방식의 대단한 개혁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상당한 정도는 굉장히 개혁파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쟁이 제기됐지만 그것이 어떤 뭐 정책에 당장 중국 공산당 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내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상적 분화들을 촉발시키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그럼 이 이념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이제 정리했는데 아까 제가 그 신자유주의, 아니 자유주의, 신좌파 이 논쟁으로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리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이것이 더 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는 하나 90년대는 1차 분화라고 한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2차 분화가 발생했는데 그럼 2차 분화의 발생의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신좌파나 좌파 내에서의 분화가 있습니다. 그 분화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어떤 현상은 뭐냐면 여기 있었지만 마오좌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의 영향력이 증가한 겁니다. 이 마오좌파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화대혁명 노선을 계승하자는 입장입니다. 문화대혁명 노선을 계승하자.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노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게 개혁개방이니까 당연히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정을 사실상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전면적 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면적 부정을 한 것을 지금 기본 노선으로 채택을 하고 나온 거죠. 이 현상 자체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이 문화대혁명 자체는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자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능성,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계속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 노선이거든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사회주의 됐고 자본과 계급도 다 소멸시켰는데 어떻게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느냐. 마오쩌둥의 과도한 우려다.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해서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어떤 설명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격차가 21세기 들어와 더 커지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자본주의에서 보다도 더 큰 빈부격차가 또 나타나는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생긴 거죠. 그거 봐라. 마오쩌둥이 한 얘기가 맞지 않느냐. 사회주의에서 자꾸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사회적 공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신좌파라고 하는 경향 내에서도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지만 그쪽에서는 이렇게 문화대혁명 노선을 계승하자는 건 아니고 문화대혁명에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중국에게 긍정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전면적인 계승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좌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오좌파와 신좌파 두 개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자유주의 경향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30년대, 20년대, 30년대서부터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오사운동 이후로 서구의 근대적인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유적 사상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륙에도. 근데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상은 대체로 이런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강한, 부의 분배, 공평 문제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의 자유주의가 많이 중국 내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90년대 중국 대륙에서 대만에서는 좀 사정이 나중에 좀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대륙에서는 그 자유주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에크라든지 어떤 개인의 재산권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가치보다 앞에 놓는 이런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일부의 지식인들이 수용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방향, 사회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도 중국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내에서 보면 자유적 경향 내에서 또는 좌우로 나눴을 때 우에서 보게 되면 자유주의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입장과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추구하는 입장이 이제 또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자의 것에 대변하는 걸론 예를 들면 이제 연황춘치라고 하는 여망춘추라고 하는 중국의 당내 원로 개혁파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7년도에 민주사회주의가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하는 글이 실렸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게 민주사회주의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려서 당시에 또 그것이 상당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의 사상을 이렇게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비판, 개혁개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거리를 갖는 사상을 보면 마오좌파, 그리고 신좌파,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서구의 분류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보통 리버럴, 미국에서 리버럴,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하면은 보통 좌의 분류가 되게 돼 있죠. 전 지금 우로 분류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중국적 상황과 서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우로 분류했느냐? 지금 좌우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중국에서 정치 민주와 관련된 부분을 갖고 저는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 민주에 대해서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민주 헌정론들을 수용하거나 정치 개혁, 공산당의 어떤 권력을 견제하는 정치 개혁들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약간 이념적 경향이 좀 극단화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더 격렬해지는 양상인데, 왜 그러냐면 좌에서도 마오좌파라든지 또는 우에서도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런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중국 공산당은 뭐 그렇게 보면 전제 이상의 것이 아니죠, 그냥 전제, 아주 전제주의, 전제 시스템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제 시스템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양쪽에서의 경향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조금 극단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양한 사회 정책 세력들과의 연동, 상호작용들이 증가하면서 90년대 자유주의 신좌파 논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지식사회 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충격이 많이 크진 않았어요. 지식인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관심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별로 당장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줬거나 그것과 상호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논쟁들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 흐름과 연계되거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유적 경향 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2008년도에 그 공파 헌장이라고 한 것, 링파 시행장이라는 것을 일군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들의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리우 샤오보가 체포돼 갖고 11년형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11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뭐 이렇게 된
것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파문들을 일으키고 막 여기에 이제 공팔 헌장에 대한 서명 운동이 한 1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파 쪽에서의 영향은 총칙 모델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충격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결국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 이 중국에서 정치 체제를 볼 때 이런 흐름들이 당장 중국에 어떤 변화를 지금 미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이 경지하고 있는 노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변화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을까 이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현상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 최근에 이 네 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주요 쟁점을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쟁점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역사 문제에 대한 쟁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중국도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민주에 대한 태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경제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역사에 대한 평가, 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평가, 49년 신중국서부터 문화대혁명, 70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평가를 보면 대체로 1956년도까지가 사회주의 개조가 완수됩니다. 소유제. 이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대체로 평가를 하고 57년도 이후서부터 잘못된 경향에 출현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경향들이 출현했다. 엄중한 잘못된 경향이 출현했다. 그리고 1966년도 문화대혁명은 재난이다. 이건 완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인데 이 좌나 우나 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오자파 같은 경우 어떤 주장이라고 그랬죠? 문혁을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마오쩌둥의 사상의 정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그런 비판들을 제소하는 거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가는 개혁개방은 그 사회주의 길로부터 벗어난 변질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좌파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문혁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예를 들면 대중적 참여의 어떤 유산, 이거는 지금 중국한테도 계속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혁에 대해서 그래서 신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적 수용이다. 전면적 수용은 아니고 그렇지만 문혁의 공식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인 거가 되겠고요. 좌로부터의 비판이 되겠고 우로부터의 비판은 그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유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 가치 자체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특히 지금 공식적인 역사 서술과 조금 충돌되는 점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문혁을 전면적으로 부정은 했지만 문혁에 대한 논의도 같이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상. 왜? 문혁에 대해서 그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단결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혁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독재, 전제라는 특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제가 중국 공산당의 역사 서술과 관련해서 보면 자유주의들은 그 앞의 역사도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혁명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회주의 혁명 자체도 혁명 유산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 뭐 딱 자유주의적인 역사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과거의 공산당 역사에서는 연안 정풍 운동이라고 하는 30년대 후반서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끝내고 연안이라는 어떤 서북 지역에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국 공산당을 새롭게 이제 갱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됐던 게 연안 정풍 운동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국공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데
이런 쪽에서 보면 연항정풍 내에서 보면 일어났던 정치적 숙청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나중에 문화대혁명 이게 사실은 원형이다. 뭐 이런 식의 연안정풍 내에서도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비판들을 역사적으로 하는 논쟁들을 조금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산당의 잘못들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7가지의 경향 중에 역사 허무주의도 위험한 경향이라고 지금 비판하는데 역사 허무주의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잘못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이런 경향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죠. 조금 저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를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사회주의론, 민주사회적인 어떤 경향을 가진 경우에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53년 친중국 혁명 자체의 정당성은 긍정하지만 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면 53년도 이후에 사회주의 개조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49년도 혁명을 할 때 바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를 결합시키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만이 아니라 비공산당 계열의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연합정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신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가지 못하고 53년도부터 이제 사회주의 개조가 시작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 정도를 당면한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좌와 우에서 어떻게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노선과 어떻게 충돌하느냐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민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좌우의 어떤 구별 중에 좌는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라는 이런 그 원칙들을 대체로 수용을 합니다. 그 하에서 어떤 중국식의 민주를 발전시키자라는 것이고 우는 사실 그게 중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애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우에서 보는 자유주의 쪽에서 보는 정치 개혁의 요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8 헌장에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 제가 아주 뭐 핵심적인 요구들만 몇 가지 하면 헌법 개정. 이게 이제 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을 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자.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고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의 직접 선거, 뭐 사법 독립, 그리고 뭐 항상 중국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군대 국가화. 지금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항상 또 중국의 특수성과 어떤 서구식 어떤 정치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티베트 타이완과 관련된 연방공화국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상층에서 제도 개혁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중국의 정치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죠. 이런 토대들도 약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방향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과정에서는 또 점진적인 어떤 개혁 또는 이 과정에서 당내 개혁파들과의 어떤 좋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민주사회주의 또 사민주의 경향 내에서는 뭐 그런 정도에서의 어떤 정치개혁의 경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요 내에서의 어떤 쟁점으로서 계속 논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좌파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민민주, 대중민주.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 하는 대의제 민주는 사실 대표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는 거지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 뭐 우리가 민주주의 이론에서 많이 비판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어떤 그 통치자의 교체 이것만이 민주주의냐?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게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은 뭐 서구의 비판 이론에서도 많이 이제 제기됐던 것인데 여기서는 더 강하게 그 부분들을 비판을 하고 이 참여에 기초한 인민민주, 대중민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비판을 하지만 정말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답을 지금 제가 보기엔 찾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에선 마오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쉬운
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문화대혁명 시기의 참여가 그게 이미 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호할 때. 그리고 그럼 신좌파들 내에서의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논의는 있느냐?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인민민주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의민주, 시민민주 이런 것들을 뭐 경쟁이나 다당제와 같은 경쟁보다는 뭐 협의를 더 중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 권력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신좌파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신좌파가 결국은 국가를 또는 당을 어떤 그 지지하는 것 이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제기되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제 경제 개혁인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뭐 앞에도 다른 분이 얘기하셨고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이념적 성격이 강화됐다. 이걸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92년도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굉장히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개혁이 굉장히 뭐 사실은 소유제 개혁 영역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역시 소유제 문제가 상당히 여전히 중국에서는 넘기 어려운 벽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했을 때 시장경제인데 뭐가 사회주의인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사회주의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사회주의 요소냐? 첫 번째가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게 이 사회주의라는 그 성격을 유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안라오펀페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거시 조정을 한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거시 조정은 모든 그 자본주의 국가에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회주의인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냐 그것 좀 의심스럽고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도 저는 이 원칙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게 노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산 가치라든지 뭐 이런 가치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제 공유제 주체라고 한다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새로운 논쟁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개혁파 경제학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소위 국진민퇴라고 하는 국유기업이 숫자로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지금 100여 개 좀 넘는 중앙기업,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유기업이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사업을 다 독과점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간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개혁파들이 보기에는 지금 중국 경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소유제 문제랑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까지 포기가 되면 뭐가 사회주의적인 것이냐 이런 이념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제가 보기엔 90년대 중반에 한번 소유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 논쟁으로 부상한 바가 있는데 다시 최근에 이 관련된 논의들이 그때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념적 성격을 갖는 논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화가 중요하다. 이거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역시 여기서도 이 소유제, 토지 소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경작권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지방 정부가 사실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지방 정부가 소유권에 행사를 해버리면 농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지만 경작권은 이 뭡니까? 바게닝 파워가 상당히 레버리지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농민의 권리 차원에서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유화가 돼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진정한 도시민이 되지 않느냐. 계속 경작권으로 묶여 있게 되면 도시로 나와서 도시민이 될 수 있는 그 유인도 적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뭡니까? 그냥 단순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 성격을 갖는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좌우 논쟁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지금 계속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쟁점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거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논쟁이 앞으로 중국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은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많은 분들한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제목이고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고 지금 이 논쟁의 구도들이 우리가 몇 가지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 구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 좌우 논쟁 이렇게 불립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 좌우 구도 내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좌파 연합이 강화되는 거죠, 그죠? 그 마오 좌파와 신좌파 사이가 더 연합이 강화되고 그게 우위에서는 이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연합이 강화되더라도 뭐 일부의 사람들 일부 뭐 마오 좌파 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기들이 주도하는 어떤 변화들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이념적 자원이나 문력을 내걸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 자원 되게 부족합니다. 어떤 실질적인 그렇게 사실 이 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신좌파와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가 이렇게 결합들을 신좌파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일부 수용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재구성이나 이 좌파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다시 강화되라는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것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적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특별히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시스템이 조금 현상 유지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좌우 내에서 우파 연합이 더 우위에 서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라든지 이런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이렇게 됐을 경우가 이제 가장 급진적인 어떤 변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는데 일단 고전적 자유주의적 경향은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중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대체로 친서방주의적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대중적 설득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여기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면 중국 공산당 내의 개혁파와 어떤 사회 민주주의 경향 사이에 연계가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또 좀 잘 모르시는 제가 요 관련된 흥미로운 최근에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옌황 춘치우라고 하는 잡지의 고문 중에 한 명이 두 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룬성인데 이 사람은 80년대 초반에 농촌 공작 중앙에 있는 거기에 무슨 주임을 맡았고 아까 초기의 농지 개혁, 토지 개혁들의 중요한 문건을 만들었을 때 5년 연속으로 1호 문건으로 나갔을 때 그걸 주관했던 팀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올해가 101세인가 102세인가 이렇게 하고 병원에 있고 얼마 전에 생일을 치렀다고 하는데 생일과 관련된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생일에 뭐 간 건 아니고 원자바오 왕치샨이 이 양반 병원에 위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보면 원자바오 왕치샨 그리고 뚜잉이라고 하는 지금 발개위 부주임입니다. 요새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리커창이 무슨 몇 개 또 정책 자문 팀을 구성했는데 그 중에 또 들어가는 분이고 이 사람들이 위문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래 당내 개혁파의 어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교류될 수 있는 특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주된 경향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경향이 첫 번째 경향에 더 가깝고 다만 이 두 번째가 이런 내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빠른 변화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뭐 이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좌우 연합하는, 좌와 우와 구도가 깨져서 연합되는 구도가 있는데, 그저 호사가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마오자파와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경향,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태도는 비슷합니다. 다 거부해요. 중국 공산당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가능성은 이 이념적 거리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담론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신좌파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문제식들이 조금 교류하는 이런 가능성, 지식 공간들은 좀 가능하지 않느냐. 담론 공간은 왜 그러냐면 이 두 부분이 일정하게 사회적 가치의 지향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전혀 담론적으로는 어떤 논의대 서로 이렇게 교류하거나 같이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비판적이고 뭐 갈등적인 측면이 더 주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중국 사회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그 가능성들이 더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오자파 너무 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서의 어떤 아이디어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그렇고 요 두 개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있고, 단순히 이제 양쪽이 다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헌정 이런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도 어쨌든 대중적 참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거고, 정치 질서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 시장화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지금 최근에 뭐 전세식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라든지 과도한 어떤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중국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협력들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공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 중국 공산당과 협력적이다 또는 갈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 측면이 다 존재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사이의 괴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계속 우리 사회주의도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는 더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개혁만들이 추진되면은 조금 그 괴리들을 앞으로 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뭐 정풍운동이 있습니다. 반부패와 관련돼 갖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열렸을 때 아마 앞에와 같은 이런 그 좋은 담론 공간, 발전적인 논의 공간들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우려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7가지 경향 중에 위험한 경향을 지적한 것 중에 공민사회, 시민사회에 대한 선전도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한때는 그 시민사회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상당히 그 뭐 정치 쪽에서는 중국 편협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구의 연구 책임자가 시민사회론을 오래 쓰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이고 이런 식의 태도는 저로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다. 뭐 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아시아서부터 중동까지 소위 색깔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색깔혁명이 미국이나 서구의 어떤 의도가 개입돼 갖고 발생됐다. 그리고 그 매개가 시민사회, 뭐 NGO 이거였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또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또 그렇게 볼 필요만 없고, 다양한 자율적인 어떤 그 주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공간들로서의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들은 어떤 그 긍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좀 상실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서 뭐 얼마나 좀 듣기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표면적인 부상 또는 중국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겐 관심사지만, 중국 내부에서 중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양만 갖고 서로를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가치들을 양립시킬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